그날 밤 저는 제 손으로 딸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입양 파기 신청서에는 4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이름 위로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제 인연 끊으시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늦은 밤 낡은 책상 위에는 찢겨진 가족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명절 사진, 딸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사위와 함께 웃고 있던 사진들이 모두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요. 김순자 70살의 이 여인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오래된 유언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쥔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젠 내 재산 한 푼도 너희에게 가지 않을 거야. 그녀가 중얼거린 말은 차가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서류가 놓여 있었죠. 입양 파기 신청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40년을 친딸처럼 키운 윤희와의 인연을 법적으로 끊는 서류였습니다. 그 옆에는 건물명의 이전 취소 서류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법무사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법무사의 표정에도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인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작은 도장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작은 도장 안에 담긴 것만 같았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순간 사위의 냉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인연 끊으시죠?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얼마나 찢어놓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윤희를 처음 안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아기의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책상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서류가 든 봉투를 굳게 봉인했습니다. 그 순간 40년간 쌓아온 모정도 함께 봉인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법무사가 조용히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힘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실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하지만 이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배신과 복수, 그리고 뒤늦은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순자는 평생 혼자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28배 나이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여의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었죠. 한동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빈 방에서 혼자 울었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보육원에서 갓난아기 윤희를 만났습니다. 생후 2달밖에 안 된 작은 아기였습니다. 미혼모가 병원 앞에 두고 간 아이라고 했습니다. 순자가 아기를 안았을 때 윤희는 작은 손으로 순자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아이를 제게 주세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보육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윤희는 순자의 딸이 되었습니다. 순자에게 윤희는 그저 입양아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진짜 딸이었습니다. 윤희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열이 나서 우는 아기를 안고 병원을 뛰어다녔습니다. 돈이 없어서 밤새 일을 하고 낮에는 아기를 돌봤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지만 행복했습니다. 윤희의 웃음소리가 순자에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으니까요. 윤희를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기 위해 순자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해서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주말에는 청소일까지 했습니다. 허리가 휘고 손이 거칠어졌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재테크를 공부하며 조금씩 재산을 모았습니다. 결국 서울 변두리에 2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죠. 모든 것이 딸 윤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딸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순자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을 윤희에게 물려줄 거야. 그 아이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순자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윤희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36살의 윤희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박정우라는 이름의 40살 남자였죠. 중견 기업에 다닌다고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만남의 식탁은 어색한 침묵과 어색한 웃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차려냈습니다. 윤희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직접 빚은 만두까지. 윤희는 긴장한 얼굴로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정우 오빠예요. 회사 선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거실의 가구, 벽에 걸린 그림, 심지어 현관의 신발장까지 마치 감정평가사라도 된 듯한 태도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정우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처가 덕 좀 톡톡히 보겠습니다. 장모님 건물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야겠어요.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는 웃는 척했지만 손끝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수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희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수저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 앞에서. 하지만 정우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장모님도 제 농담 알아주시죠? 순자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정우는 건물 이야기, 재산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윤희는 계속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정우는 집요하게 돈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의 음식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았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문득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남자 괜찮을까? 우리 윤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윤희가 행복하다면 그 남자가 조금 불쾌한들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딸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그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순자는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강남의 유명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집 보증금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혼여행비도 따로 챙겨줬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딸의 결혼을 지원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신혼 한 달도 안 되어 정우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단둘이 이야기할 게 있다며 윤희는 보내고 왔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건물 명의를 제 이름으로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세도 아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윤희가 받을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위가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게다가 윤희도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달라니. 순자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구나. 나도 아직 이른이 안 됐고.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주실 건데요? 장모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한데.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는 걸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정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말투는 점점 명령조로 변했고 순자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먼저 연락하면 그제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 잡채, 갈비찜, 전. 딸 윤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손주를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딸과 사위가 찾아와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명절은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가족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석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전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윤희가 좋아하는 토란을 사고 정우가 좋아한다고 했던 소갈비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기대에 찬 눈으로 딸과 사위를 맞이했죠. 하지만 정우는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식탁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이렇게 음식이 별로 없어요? 제 본가는 차례상만 해도 이것보다 훨씬 풍성한데. 명절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2시간 넘게 준비한 음식들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란다니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희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가 얼마나 준비하셨는데. 하지만 정우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떡국을 휘휘 저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입양딸이 뭘 안다고 명절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요? 친엄마한테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대충 만든 티가 확 나네. 그 순간 순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식탁 위의 국물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상처, 가장 아픈 곳을 정우가 비수처럼 찔러 넣은 것이었습니다. 입양아라는 사실, 그것은 순자와 윤희가 평생 안고 살아온 상처였습니다.
윤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엄마 닮았어?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말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란다. 엄마는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그렇게 모녀는 서로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위가 딸의 남편이 그 오래된 상처를 다시 찢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입양아라는 사실을 평생 콤플렉스로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키웠지만 남편이 그 상처를 다시 찢어놓은 것이었죠. 윤희의 손이 수저를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성껏 만들었단다. 많이 먹어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물을 틀고 그녀는 손을 씻는 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고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키운 딸의 남편이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비웃다니. 부엌 창문 밖으로 다른 집들이 보였습니다. 그 집들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으며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가족이 있는데도. 식탁에서는 정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그 건물 말인데요. 저희 명의로 이전하는 거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어차피 윤희가 상속받을 거 아닙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아끼고 좋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순자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산만 노리는 사위,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딸. 이게 그녀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을까요? 순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후 순자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몇 숟가락 뜨더니 핸드폰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먹으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남편의 팔을 건드렸지만 정우는 무시했습니다. 장모님, 저 배불러요. 이제 갈게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명절 오후 2시였습니다. 보통은 저녁까지 함께 보내는 시간인데 정우는 벌써 가겠다고 했습니다. 윤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빠, 저녁은 같이 먹고 가야지. 왜? 어차피 점심이랑 똑같은 음식 나올 거잖아. 시간 아까워. 정우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윤희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순자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가는 정우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명절 음식은 대부분 남았고 순자는 홀로 남은 음식들을 치우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싱크대 아래로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남은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내가 꿈꾸던 모습인가?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순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집의 적막함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순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순자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주방이 빙글빙글 돌았고
다음 순간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집 주민이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순자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이 순자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딸 윤희의 눈물 젖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울고 있었죠. 순자의 손은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정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귀찮은 듯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때때로 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마치 급한 약속이라도 있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는 차트를 들고 보호자들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상태가 위험합니다. 뇌경색 초기 증상인데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의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우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수술비요? 그건 당사자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는 돈 없는데요. 윤희가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잖아. 지금 농담할 때야? 하지만 정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냉소만 가득했습니다. 당신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그리고 장모님 건물 있잖아요. 20억짜리. 그거 팔면 수술비쯤이야 문제없죠. 왜 우리한테 손 벌리세요? 그 말에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장례식 같은 거 하시더라도 저는 참석 안 할 거예요. 귀찮으니까. 우리 회사 경조사 휴가도 아깝거든요. 윤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장례식이라는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아직 어머니는 살아계신데 아직 의식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벌써 장례식 이야기를 하다니요. 윤희는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진짜 간다. 이런 거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정우는 병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싸늘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휴지를 건네주며 위로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순자는 그 모든 광경을 희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사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서기 직전 내뱉은 마지막 말이 그녀의 귓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이제 인연 끊으시죠? 재산도 안 주실 거면서 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냥 서로 남처럼 살아요. 그 말이 순자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속에서 순자는 작게 신음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순자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40년을 키운 딸, 그 딸의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순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점점 흐려지고 의식이 다시 희미해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윤희가 자신의 적금을 깨서 수술비를 냈고 부족한 부분은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일주일간의 입원 끝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정우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윤희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순자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회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밤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 한 게 잘못인가? 퇴원하는 날 윤희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에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밤새 간병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된 사람을 만났어요. 제 잘못이에요.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병원 로비에서 순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일주일을 보낸 이 병원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날 이후 순자의 마음속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혼자 집에서 재활 치료를 하며 지냈습니다. 윤희는 틈틈이 찾아와 어머니를 돌봤지만 정우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한 일을 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정우의 이름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장모님 건물 명예 이전 안 해주실 거면 이제 저희도 더 이상 신경 안 쓸 겁니다.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죠. 윤희도 이제 제 집사람이지. 장모님 딸이 아니에요. 명절에도 안 갈 거고 연락도 안 할 겁니다. 이게 마지막 통보입니다. 순자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40년을 키운 딸의 남편이 재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연을 끊겠다고 협박하다니요. 순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핸드폰 화면을 적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였습니다. 순자는 그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입양 서류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는 젊은 날의 서명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 친딸로 맞이합니다. 김순자.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윤희를 처음 안았을 때의 사진. 순자는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아기의 체온. 밤새 열이 나서 우는 아이를 안고 병원을 뛰어다니던 기억. 첫 돌상 앞에서 밝게 웃던 윤희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옷을 입고 방긋 웃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받고 함께 울던 기억.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지켜야 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고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입양 파기를 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에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파양은 성인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님께서 동의하실까요? 40년이나 함께 사신 가족인데.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와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이도 동의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전 윤희를 조용히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카페에서 윤희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그들의 테이블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윤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입양 파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 윤희는 울며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딸이에요. 법적으로 남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 싫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윤희야, 이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란다. 그 사람한테서 너를,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거야.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끊기면 그 사람도 더 이상 내 재산을 노리지 못할 거야. 그래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전 어머니의 딸이고 싶어요. 너는 언제까지나 내 딸이야. 서류 몇 장이 우리 사이를 바꿀 수는 없어. 마음으로는 영원히 모녀야. 알겠니? 윤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의 냅킨을 여러 장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을 데려온 게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하는데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야, 윤희야. 넌 잘못한 게 없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모녀는 함께 울었고 함께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이 되지만 마음으로는 영원한 모녀로 남기로. 윤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순자와 윤희는 나란히 앉아 파양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쥐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남이 됐네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영원한 모녀입니다. 그리고 순자는 한 가지 더 결정했습니다. 건물명의 이전 계약서를 전면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 정우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명예 이전을 약속했었습니다. 정우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조르고 때로는 협박에 가까운 말도 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마지못해 서류에 서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등기 이전 전이었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아직 정식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순자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건물 명의는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비밀로 해주세요. 정우가 알면 안 됩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후에 명도 통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서류들을 조용히 불태웠습니다. 베란다에서 작은 양철통에 서류를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타오를 때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함께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종이가 타면서 재가 되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순자는 불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법적으로는 말이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윤희는 영원히 내 딸이야. 밤바람이 불어와 재를 날려보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우는 여느 때처럼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을 과시하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만간 처가 건물 명의가 내 이름으로 넘어온대. 20억짜리야. 서류도 다 작성했어. 이제 나도 건물 주지. 앞으로 월세만 받아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나올걸. 친구들은 부러운 듯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야, 좋겠다. 장가 잘 갔네. 역시 결혼은 잘해야 돼. 정우는 으쓱하며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시세를 검색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제목은 명도 통보서였습니다. 정우는 무심코 문자를 열었습니다. 명도가 뭐지? 건물명의 이전 관련된 건가? 그는 별 생각 없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건물주 김순자 씨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건물 내 귀하의 거주 공간에 대한 명도를 통보합니다. 한 달 이내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물명의 이전 계약은 정식 등기 이전 전 단계에서 전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귀하는 해당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정우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갈색 액체가 정우의 흰 셔츠에 튀었지만 그는 그것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너 괜찮아? 무슨 일이야? 하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카페의 직원이 다가와 깨진 잔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계약 취소? 명도? 정우는 다시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잘못 눌러 2번이나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정우인데요. 지금 무슨 문자를 보낸 거예요? 계약 취소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법무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명의 이전 계약은 의뢰인 김순자 씨의 요청으로 정식 취소되었습니다. 아직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귀하에게 없습니다. 그럴 수가.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내가 도장도 찍었어요. 정식 등기 이전 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등기 이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셔도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장모님이랑 다시 얘기해 봐야겠어요.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연락하실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카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고 카페의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야, 정우야. 무슨 일이야? 너 안색이 왜 그래? 정우는 친구들을 밀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는 서둘러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호흡이 가빠져 헐떡거리며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ATM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장모가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 건물 관리비 명목으로 입금되던 돈들이 모두 끊겨 있었습니다. 계좌 잔액은 1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카드값 빠져나갈 돈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우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었지만 윤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윤희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장모님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계약 취소라니, 그게 말이 돼?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온화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냉랭한 시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2년 끊자고 한 사람이 당신이었어.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희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 당신은 장례식 이야기를 했어. 아직 의식도 못 찾으신 분한테 장례식 이야기를. 명절날엔 내가 입양하라고 모욕했고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당신은 짐승같이 굴었지.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야. 당연한 거야. 정우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는 윤희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한테 사과할게. 무릎 꿇고 빌게. 다시 돌려달라고 할게. 내가 도와줘. 하지만 윤희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결정하셨어. 그리고 나도 동의했어. 뭐? 내가? 응. 어머니와 나는 법적으로 남이 됐어. 파양 서류에 내가 직접 서명했어. 한 달 전에.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쿵 하고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억짜리 건물,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 편안한 생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해서 뭐해? 어차피 당신은 막으려고 했을 테고 어머니를 더 괴롭혔을 거잖아.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그날 밤 정우는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멀리서 경비원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집 현관문에는 벌써 명도 통보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정우의 세계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정우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에서 쫓겨난 그는 월세방을 구해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회사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 남짓. 그동안 그가 누리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변두리의 낡은 빌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동안 건물을 담보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었죠. 조만간 20억짜리 건물이 내 명의가 될 거야. 걱정 마. 내가 나중에 이자 두둑하게 쳐서 줄게. 그렇게 빌린 돈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영영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채권자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정우. 돈 언제 갚을 거야? 건물 명에 넘어온다며? 거짓말한 거야? 사기친 거냐? 경찰 신고할까? 사기죄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채권자들이 회사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회사 동료들도 하나둘씩 그의 처지를 알게 되었고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박 대리, 돈 문제 있대. 빚쟁이들이 회사까지 찾아오더라. 가정 문제도 있나 봐. 요즘 완전 폐인됐어. 회사에서의 평판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상사들도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도 왕따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회식에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낡은 빌라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짐을 싸고 있는 윤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 2개가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가방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윤희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나 나갈 거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혼 서류 곧 보낼게. 정우는 황급히 다가가 윤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야, 윤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 다시 잘해보자. 하지만 윤희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쌓여왔던 감정들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어머니를, 가족을, 내 자존심까지 다 잃었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일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당신은 돈만 밝혔어. 어머니를 장모님이 아니라 ATM 기계처럼 대했어.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도 명절날에도 당신은 언제나 돈 이야기만 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밤마다 혼자 우시는 거 내가 다 봤어.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나를 입양했다는 걸 비웃었어.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아? 어머니는 나를 친딸처럼 키웠어. 밤새 아파서 우는 나를 안고 병원을 뛰어다녔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서 일하셨어.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일하셨어. 그런 어머니를 당신은 윤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몸을 떨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윤희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 받으면 서명해줘. 난 이제 당신 곁에 없을 거야. 문이 닫히는 순간 정우는 혼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에 그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빈 소주병들이 식탁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거리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며 정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사무치게 늦은 후회의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결국 월세방마저 나와야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고 그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월급도 반 이상이 압류되었습니다. 그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좁은 방, 얇은 벽,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정우는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방,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방, 옆방의 소음이 그대로 들리는 방. 이것이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게 꿈이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밤마다 그는 장모의 얼굴, 윤희의 눈물,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악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연 끊으시죠. 장례식 같은 건 알아서 하시죠.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귀를 때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어느 흐린 가을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옛 건물 앞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고 간판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행복한 베이커리라는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윤희가 대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평생 모은 돈으로 이 건물을 샀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 그리고 손에 든 구겨진 꽃다발. 정우였습니다. 6개월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지저분했습니다. 옷에는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순자를 발견하고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젖은 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지가 지늘게 더러워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르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순자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과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꽃은 시들어 있었고 편지 봉투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어르신을 상처드렸습니다. 윤희도 저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이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낡은 간판을 흔들었고 거리의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가을의 쓸쓸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순자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마침내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년 끈차고 한 사람은 당신이었소. 그 말에 정우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순자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쓰러졌을 때 당신은 장례식 이야기를 했소. 명절날엔 비웃었고 재산만 주면 되는 줄 알았지. 하지만 당신이 짓밟은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소.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윤희를 40년을 키웠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딸이었소. 그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소. 그런데 당신은 그 마음을 짓밟았소.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당신은 너무 쉽게 짓밟았소.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정우의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꽃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악담한 대로 인연은 정말 끝났소. 순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슬픔보다 단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윤희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께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길게 비쳤습니다. 폐건물 앞에는 정우만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어진 꽃을 주워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욕심이 가족을 무너뜨리고 오만함이 사랑을 짓밟았을 때 남는 것은 뒤늦은 후회뿐입니다. 순자와 윤희는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모녀였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들은 오랜 시간 끝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20억의 건물도 편안한 생활도 그리고 가족도 모두 잃은 채로 그가 선택한 욕심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재산으로 얽힌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일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